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사건 관련 이야기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미스테리한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혹은 난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부터 들어보시면 나 이 사람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을 할 거고, 아직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생존에 대한 여부, 그리고 과연 그동안 나왔던 가설들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말 정확한 건지가 아직 결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게 될 분은 바로 이분의 사진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마 영화로서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살아있다라는 영화에 한번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실 건데, 이거 사진으로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사진으로도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안에서의 이름이죠. 박물관에 살아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박물관 안에 있는 위인들, 좀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뭔가 실제처럼 움직이고 아마 다 기억을 하시는 영화일 겁니다. 거기에 한 명의 이제 박물관에 있는 원래 모형이었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던, 당시에 여기에 나왔을 때 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아밀리아 에어하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기소개까지 합니다. 자기가 여성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여성 파일럿이다 라고 소개하는 그 영화 속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에게 이거 본 적 있어요, 기억이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박물관 안에 이렇게 전시가 되고 사람들에게 오픈될 만큼 유명하고 대단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분은 현재까지도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다면 시신이 어디 있는지, 유골이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 사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망했는지 아직까지 미스테리하게 남아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녀가 누군지 영화 속에 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잘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최초의 파일럿이고 횡단을 했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되게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 이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썩 좋게 긍정적으로 라기보다도 좀 많이 힘드셨던 걸로 생각이 초반에는 듭니다. 1987년 당시에 여성 파일럿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세계 최초의 여성 파일럿이 됐던 겁니다. 당시 이제 시간적인 연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1887년이요.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부터 비행을 원래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행 능력, 경력 이런 것도 되게 적었고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1922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고도를 4,300m까지 끌어올린 기록을 세워서 1923년에 국제항공연맹의 16번째 파일럿으로 등재만 됐을 뿐입니다. 당시에 그 등재 기록을 보고 당시 같이 있던 베테랑 파일럿들은 이걸 보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았던 거죠. 그냥 높게 올라갔다고 파일럿이다 라고 생각은 안 했던 거죠. 별로 좋진 않지, 이게 경력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걸로 파일럿이 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 문제에 약간 자격지심이 좀 강했던 에어하트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를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최초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이 문제 때문에 1928년 6월 17일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대서양 횡단 비행을 성공을 하기는 하는데 뭐가 조금 문제였냐면, 이때 대서양 건넜으니까 최초겠네?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비행 대다수는 에어하트가 비행을 잘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기 비행이죠. 계기 비행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조 파일럿이라고 불렀던 보조 파일럿 월머 스털츠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지 그냥 겉에 있는 껍데기일 뿐이었던 거죠.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너는 모르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식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꿈꿨던 대서양 횡단 비행을 했지만 자기가 주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즉 항공 내내 짐짝 취급도 받고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 너의 능력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당시에 보조 파일럿인 스털츠 힘으로 간 거지 너는 간 게 아니야. 또 한 번 좌절을 겪게 된 겁니다. 즉 그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하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그 능력에 비해 많이 묻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 횡단에 자신의 힘으로 혼자 건너는 것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보고 더 집중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을 합니다. 몇 년 뒤 1932년이 되고요. 5월 20일 에어하트는 32살의 나이로 단발기입니다. 단발기, 바로 이 비행기인데 이름은 로키드의 베가 5B라고 부르는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저번과는 다르게 본인의 힘, 즉 자력 비행입니다. 자력 비행으로 조종해서 뉴퍼들랜드와 하버그레이스를 출발하게 되고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파리에 도착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최초의 이제 계획이었던 거죠. 비록 중간에 좀 부풍도 만나고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북아일랜드에 잠깐 착륙도 하고 수리도 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에어하트는 대서양 자체를 착륙하지 않은 상태로 횡단한 첫 번째 여성 파일럿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된 거죠. 실질적인 시간은 1932년이었던 겁니다.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성공했다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기사도 대서특필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명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국회에서 훈장도 받기 시작하고요. 1932년 9월 달에는 당시 대통령 후보 대통령입니다. 후보 대통령에게 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대서양 횡단 비행이 성공하고 난 뒤 에어하트의 명성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행 능력, 기량 모든 걸 다 베테랑인 모든 파일럿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던 비행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니 왜 이 분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무모한 위험한 도전을 자꾸 진행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본인에 대한 능력이 더 출중하고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성공을 해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인가? 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보면 뭐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꿈을 바꿉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대서양은 끝났으니까 세계 일주를 비행기로 하겠다. 이런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돌입을 시작하신 거죠. 여성 최초 세계, 그것도 항공기로, 지금처럼 무언가 발전한 항공기도 아니고요. 항공기로 내가 세계 일주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죠. 1936년 바로 7월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로키드입니다. 로키드 똑같은 거고요. L-10, 엘렉트라라고 부르는 이 비행기를 기점으로 세계 횡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혼자 진행하는 건 당연히 위험합니다.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자기가 그리고 조력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해상 그리고 비행 관련해서 엄청난 경험이 많은 이름 프레드 누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항법사, 같이 움직이는 사람, 항법사로서 프레드 누난이라는 사람이 함께 채택이 되고 이 둘은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되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운명의 그날 1937년 3월 17일 이제 그 비행이 시작됩니다. 에어하트 누나는 이 비행기 엘렉트라를 타고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를 먼저 출발을 해서 하와이의 호놀룰루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중간에 엘렉트라 비행기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처음에는 하와이 진주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그곳에 한번 공군 비행장에 비상 착륙을 하고 이곳에서 한번 수리를 잠깐 합니다.
근데 물론 비행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륙을 넘어서 섬에서 섬으로 가면서 계속 횡단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한 번의 수리를 위해서 잠깐 멈췄던 거죠. 그리고 이 비행기가 완벽히 수리가 된 직후 다시 에어하트와 누나는 비행기를 타고 6월 1일 하와이의 마이애미를 출발한 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중간 착륙지를 전부 거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횡단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6월 29일이 됩니다. 뉴기니 섬의 라에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좌측에 라에라고 써있는 곳입니다. 라에라고 써있는 바로 저곳에 도착을 6월 29일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였던 섬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좀 복잡하실까봐 좀 간단한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라에 섬에서 출발한 뒤 이제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하울랜드라는 데 한번 거치고 위에 호놀룰루 섬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원래 목표로 했던 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자, 라에 섬에서 며칠을 보내고 다시 한번 항공기의 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뒤 며칠을 보내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와, 진짜 성공하는구나. 정말 항법사와 그리고 조종사의 힘으로 세계 일주를 정말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경험, 그 노하우, 생각, 그 모든 게 스포트라이트가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 7월 2일 1937년이었습니다. 다시 라에에서 출발해 중간 멈출 하울랜드 섬, 방금 보셨겠지만 하울랜드 섬에 잠깐 멈추는 걸 이제 계획하고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일 라에에서 출발했던 이 비행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8월 19일 현재까지 어떠한 기록, 그리고 기억, 잔해,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은 채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라에에서 출발해서 하울랜드 섬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실종된 겁니다. 이게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배를 보면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당시에 도와줬던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바로 이타스카호였는데요. 이타스카호가 계속적으로 이제 무전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던 겁니다. 이타스카호가 자기가 지금 어느 쪽에 있다, 내가 지금 하울랜드 섬 쪽에 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하울랜드 섬에 이제 착륙할 수 있게 도와줬던 등대 역할인 겁니다. 지금이야 모든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이러면 관제탑에서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있는 불빛을 보고 사인을 받고 내려오지만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고 움직여야 됐던 거죠. 당연히 각 배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당시에 비행기였던 엘렉트라는 그리니치라는 표준 시간을 쓰고 있었고 시간이죠. 그리고 이타스카호는 다른 표준 시간, 즉 둘의 표준 시간이 달랐습니다. 교신하라는 표준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원칙적으로 원래 출발을 할 때 7시 42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쪽에 도착을 했다라고 얘기한 그 교신 신호가 1시간 뒤에 늦게 자꾸 이쪽에 전파가 됐던 거죠. 즉 1시간 뒤에 송출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1시간 사이에 텀을 두고 얘기를 한 거라 항공기가 어디 있는지 배가 어딘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통신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타스카호가 시간이 한참 지난 9시가 넘은 시점 한 가지 수신을 받게 됩니다. 좀 무서운 수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타스카호가 보이지가 않는다. 1시간 차이니까 볼 수가 없었겠죠. 볼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연료가 없다. 하울랜드 섬 근처에 온 것 같은데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 7시 42분이었으니까 안개도 많고 섬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 다시 한번 위치를 꼭 알려달라. 현재 고도 1000피트에서 우리는 비행 중이다. 연료가 바닥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신이 끊긴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교신된 위치는 하울랜드 섬에서 딱 10km 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km 덜 도착한 쪽, 거기서 떨어지게 된 거죠. 당시 실종이 되고 나서 미국은 해군과 해안 경비대를 총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시작하지만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시체는 아니더라도 잔해라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잔해도 하나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그래서 추측하기에는 비행기를 탈출해서 인근 섬, 보시면 섬이 좀 중처에 많은데 섬 쪽에 들어갔나? 라는 생각에 근처 섬까지 일일이 수색을 했지만 흔적을 못 찾게 됩니다. 결국 에어하트와 누나는 1939년 1월 5일 공식적으로 사망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어하트와 누나는 당시에 위치 정보 그리고 통신 기록을 계속 보낸 위치를 확인해보면 하울랜드 섬을 찾고 있다가 연료가 떨어져서 바다에 추락한 것 같다라고 계속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설이죠. 근데 증거물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추측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원래는 잔해가 조금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비행기의 잔해물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추측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추측입니다. 이게 MBC 서프라이즈라는 방송에서 나왔다가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뒷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좀 정정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 바다에 추락하지 않았다. 근처 섬에 비상 착륙을 했고 약 몇 주에서 약 한 달 정도를 생존했다 라는 가설입니다. 당시 하울랜드 섬을 찾지 못하고 연료마저 바닥나서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가 바로 근처 옆에 있는 가드너 섬, 바로 위쪽에 왼쪽 아래에 보시고 오른쪽 아래에 바로 보시면 가드너 섬이라고 있을 겁니다. 가드너 섬에 비상 착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가드너 섬의 별칭은 니키마로로라고 불렸던 섬이었는데요. 당시 이걸 왜 알았냐면 항공기 복구센터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그게 TIGHR이라고 부르는 단체인데 당시에 통신 내역에 계속 왔던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계속 통신 기록이 하나씩 넘어왔던 거였죠. 그리고 거기를 확인을 해봤는데 누군가가 무전 신호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약 150건 정도의 무선 신호 중에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확인된 게 57건입니다. 그 보고서가 확인이 됐던 거죠. 1937년 7월 2일부터 실종된 당일날부터 1937년 7월 12일 낮 12시까지 약 57개 정도는 좀 신빙성이 있다. 뭔가 조난 신고가 실제로 들어왔었다 라는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근처에 있는 섬을 수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겁니다. 가드너 섬, 니키마로로 섬에서 보인 이상한 물건들입니다. 당시에 1940년에 영국 당국이 이 안을 수색을 하고 있다가 찾아낸 거였는데요. 뭔가 이상한 걸 확인을 하게 됐던 겁니다. 뼈 조각, 두개골, 갈비뼈, 팔, 다리뼈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의 신발도 있었고 내비게이터입니다. 항해를 할 때, 항법을 할 때 쓰는 프레드 누난이 썼던 해군 도구 그리고 허블 리큐어인 베네딕트라고 부르는 것도 함께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얘기합니다. 이거 당시에 여자 신발이고 하면 맞는 거 아닌가? 두개골까지 확인됐고요. 아니 이 정도 확인이 된 거면은 당시에 이쪽에 추락한 게 맞는 게 아닐까? 라고 확인됐던 겁니다. 소지품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뭐 틀린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거를 니키마로로 본즈라고 불렀습니다. 니키마로로 뼈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 13개의 뼈를 발견했고요. 그 13개의 뼈를 배치한 결과 이런 모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여기 보이는 노란색 뼈는 전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1940년 그 후들리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 뼈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법의학적 관점이죠. 그런데 당시에 후들리스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남성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눈안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눈안의 뼈에 그 눈안의 신체 구조의 뼈의 길이와 맞지가 않았습니다. 두개골 크기도 맞지 않았고 팔뼈 길이도 맞지 않았고 다리뼈, 골반뼈 어떤 크기든 형태가 눈안이라고 하기에는 길이 눈안이 키가 좀 컸는데 그거랑 매치가 안 됐던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다리 한쪽 이렇게 짧다고? 라고 얘기가 나와서 눈안은 아닌 걸로 확인됩니다. 결국 당시에 엄청난 이슈를 끌었지만 에이 이거 결국에는 아니네 남자네 근데 에어하트도 아니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 남은 의문점이 그거였죠. 통신 기록을 복구했을 때 이쪽에서 무선 신호가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정말 아니라고? 라고 생각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은 점차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2015년이 됩니다. 2015년 잔츠라고 부르는 박사입니다. 리처드 잔츠인데 테네시스 의대입니다. 그 박사가 이 논문을 다시 보고 뼈의 기록, 뼈 자체는 손실이 많이 됐기 때문에 DNA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뼈 자체의 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법의학적 관점이란 걸 확인을 해봤는데 남성 거다 라는 이야기는 거짓,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15년에 나온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이죠. 현재 기술인 그걸 폴디스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현대 법의학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의 사진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에어아치의 큰 사진 그리고 비율적으로 봐서 사람의 뼈, 얼굴 크기 이 모든 비례에 대한 부분이죠. 비례성을 확인해서 사람의 뼈가 맞는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는 걸 확인해 본 겁니다. 그 폴디스크 확인 결과 똑같게 나옵니다. 다리 길이, 허리 둘레, 머리 둘레, 팔 길이 모두가 똑같고 골반의 모양으로는 이건 여성의 것이 맞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발표가 나오고 아 이거 에어하트의 시신이 맞다 유골이 드디어 발견되었다 라고 이야기가 다시 나왔지만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실제 에어하트의 면허증입니다. 이 에어하트의 면허증에는 지금 보시면 위에 생일, 그 밑에 키 이런 자세한 기록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가 조금 잘못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에어하트의 사진 가지고 판단했던 키가 오차 범위가 있던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에어하트의 사진만 보고서 늘 키가 이 정도 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진의 오차 범위가 50cm 이상이 나는 바람에 안 맞네? 실제 키는 여긴데 라고 잘못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작은 사람, 비율은 비슷하지만 그리고 모양을 봤을 때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설입니다.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현대 법의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뼈의 모양만 가지고 사람과 매치를 시키는 건 같은 인종, 비슷한 연령, 비슷한 키면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뼈 자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 없다. DNA가 복원되지 않는다는 얘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추론만으로 얘기하는 거지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파멜라 제크로스는 조사를 해본 결과 북유럽 조상일 거고 키가 큰 아마 이 사람보다 좀 작을 수도 있지만 백인 여성이다. 나이가 좀 많다. 이렇게만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설입니다. 물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설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었다라는 부분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 1990년 MBC입니다. M이 아니고 MBC. MBC에서
일본군이 에어하트와 누난을 처형하는 걸 봤다는 사이판 여성의 인터뷰를 공개합니다. 1990년에 실제로 나왔던 설입니다. 사이판 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북서 방향의 끝쪽에 있는 거죠. 에어하트와 누난이 저곳에서 처형되는 걸 본 적이 있다. 두 번째 설이 뭐냐면 일본군이 점령했던 섬, 당시 사이판입니다. 사이판 섬에 불시착해서 끌려간 뒤 처형을 당했다라는 가설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가설처럼 그냥 지나갔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확대되기 시작을 했냐면 2017년입니다. 작년입니다. 2017년 7월 5일. 뭐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겠네요.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런 걸 공개합니다. 바로 에어하츠의 사망,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 특집 방송을 진행하며 미공개 사진이다 라고 하며 사진을 하나 공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 1937년 실종되었던 에어하트와 그리고 누난의 모습이 등장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캡처본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에 앉아있는 이 여성, 빨간색,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한 남성, 이 여성이 에어하트고 이 남성이 누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로 줌을 좀 당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했는데 좀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뒷모습이긴 한데 언뜻 봤을 때 그냥 뭐 누난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머리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진은 미국 국가 문서보관서에서 발견된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본 사람들 사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에어하트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증거물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에어하트 말고 얼굴이 누난하고 비슷한 사람도 이곳에 똑같이 있다. 이렇게 공개합니다. 에어하트와 누난이다. 사실 사진적으로 봤을 때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뭔가 되게 동양인들 좀 있는 모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것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서구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키에 대한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것도 비슷한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사람들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 내용을 점차 믿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진술까지 끌어오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이 배다. 배에 걸려있는 게 바로 항공기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항공기의 잔해물 함께 갖고 온 게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설이 맞다라는 가정입니다. 맞다라는 가정이면 1990년대에 이야기한 게 정말 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처형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던 게 사실 뭐였냐면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울랜드 섬부터 사이판까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항해사도 같이 있었는데 항법사도 같이 있었는데 아무리 안개가 꼈다라는 가정하에 정말 사이판까지 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 하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호가 잡힌 곳, 마지막 신호가 잡힌 게 하울랜드 섬에서 10km 떨어져 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서부터 4,300km가 떨어져 있는 사이판 섬까지 연료가 없는 상태로 1000피트에서 비행하고 있던 비행기가 저기까지 과연 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가 저희도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저 사진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에어하트가 맞는 것 같다, 워낙에 존경하고 찾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길어졌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 설이 나오자마자 금방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을 그대로 캡처를 하셔다가 일본 국립도서관에 이 사진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사진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일본 국립도서관에도 이 사진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진은 아니죠. 근데 이 사진이 찍힌 날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사진은 1935년에 발행된 책에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발행된 날이 1935년이죠. 근데 실종된 시기는 1937년입니다. 책이 발행된 게 35년이면 그 전, 몇 년 전에, 아니 뭐 적어도 몇 달 전에라도 찍혀 있어야 되는 사진이 맞겠죠. 그러면 실종된 날짜와는 시간이 2년 정도, 최소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겁니다. 즉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 사진으로 저기에 에어하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인 겁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섬에 불시착을 했고 거기서 일본군으로 끌려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진은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마지막 세 번째 가설, 바다에 추락했고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 에어하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여성 최초로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 큰 꿈이 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영화에까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억측과 잘못된 이야기의 전달은 자칫 잘못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내용이 와전되고 잘못 알려지는 내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절대 확인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떤 게 맞진 않겠지만 정설로는 바닷속, 그 다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섬에 추락했을 것이다 정도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미스테리 극장 사라진 비행사 에어하트와 관련된 미스테리,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